예, 지난 시간에서 2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관찰에 대한 의의 이런 것들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관찰의 종류, 어떤 방법들이 있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종류는 이제 이렇게 어떤 분류로 이제 몇 개를 또 해볼 수가 있고요.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참여 정도에 따른 분류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참여 관찰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참여 관찰은 관찰을 하려고 하는 대상의 집단에 이제 그걸로 들어가서 내부에 들어가서 그 구성원들하고 같이 일부가 돼서 공동생활에 직접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관찰하는 방법. 이제 깽단이 있습니다. 그 깽단에 들어가서 깽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관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뉴기니 섬이 있어요. 그 뉴기니 섬에 아주 원시적인 원시인들이 있죠. 거기에 원주민들과 같이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관찰을 하는 법. 이거 이제 작년에 우리 그 TV 루포 프로그램에 그 아마존강 원주민들하고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봤었죠. 굉장히 감동적으로 이제 저도 봤는데, 그런 것처럼 직접 거기에 집단에 같이 합류해서 같이 일원이 돼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관찰을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참여 관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특정 사회의 개인이나 특정 사회에 있어서의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를 이해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참여 관찰이 많이 하죠. 그래서 같은 이제 참여 관찰이라고 해도 연구자로서의 신분을 밝힐 것인지 아니면 감춘 상태에서 참여할 것인지 에 따라서는 이제 수집에 되는 자료의 성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참여 관찰의 장점을 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어떤 특수한 행위에 대한 동기나 사람들 간의 어떤 미묘한 감정, 이런 것들이 외부로 나타나지 않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관찰해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좀 필기를 좀 해가면서 할까요? 참여 관찰이죠. 자, 이 참여 관찰은 자연성, 참여 대상의 자연성인 어떤 유기적인 어떤 전체성을 보장할 수가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인 상태에서 관찰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이제 좀 전에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단점이 또 있어요. 단점은 관찰 대상의 그 구성원으로 가장하고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 그 자체가 좀 어렵죠.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찰자가 일단 그 대상에 집단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집단 속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관찰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그런 것들을 다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객관성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여러 집단의 상태, 특성 이런 것들을 간과해버리기가 쉬워요. 자기가 그 속에서 동화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관찰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관찰하기가 이제 곤란하고, 또 그 관찰에서 얻은 자료의 표준화가 굉장히 곤란하죠. 이게 이제 관찰하는 사람이 어떤 주관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기록이 될
여지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다른 제3자에게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상황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화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참여 관찰이 있겠죠. 비참여 관찰. 아유, 제가 기침이 좀 많이 나네요. 자, 비참여 관찰은 관찰자가 조사 대상 집단의 성원의 그 어떤 역할을 이제 수행하지는 않고 그 참여는 하는데 그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바라보는 그런 방법, 그렇게 관찰하는 방법이 이제 비참여 관찰이고요. 자, 이런 것도 어떤 거냐면은 이제 자폐 아동들 있어요. 여러 그 시설이 있겠죠. 자폐 아동들이 있어. 그 시설들의 이제 행동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내의 어떤 폭력 행위, 뭐 오토바이 폭주족의 행위,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참여해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서 관찰해서 그것들을 기록해내는 것. 그것이 비참여 관찰이라고 이제 한다는 것이죠. 저게 일반 거울 아시죠? 이쪽에서는 밖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안을 보지 못해요. 이렇게 한쪽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이제 있어요. 이런 일반 거울이나 아니면은 폐쇄회로 TV를 통해서 현장에서 어떤 격리된 상태에서 관찰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거 이제 우리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수사기관에서 막 수사하는 거 보면은 이 작은 방 안에 이제 수사관과 뭐 혐의 대상자 둘이서 이제 막 수사를 하는 것을 이제 녹화를 하죠. 이렇게 TV로 이거 찍으면 그 밖에서 그 상관들이나 그 검찰의 이제 주의부나 이렇게 그것을 내용을 이제 보죠. 이런 방법도. 그리고 병원에 우리 수술 집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술 집도 이거 보면서 하지만 그것을 카메라 찍어서 외부에서도 그 수술하는 광경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비참여 관찰 방법이 있습니다. 자, 비참여 관찰의 장점은 역할 수행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관찰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여럿이 같이 관찰을 보기 때문에 그 객관적으로 기록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관찰 행동에 이제 있어서 이제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근데 단점은 외부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미묘한 감정, 이런 관계, 그리고 관찰 대상이 있어서의 그 어떤 자연성, 그 다음 유기적인 어떤 전체성, 이런 것들은 관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관찰을 받고 있다는 그 뭐라 할까요? 사실을 피관찰자가 알기 때문에 그 관찰 그 현상에 대해서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뭔가 하면은 어떤 것을 관찰해요. 여기 이제 대상자들이 막 이제 하고 있는데 밖에서나 옆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은 이 대상자들은 이 관찰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의식하면서 의도적인 행동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준참여 관찰이 있습니다. 준참여 관찰.
자, 주참여 관찰은 관찰 대상이 관찰 대상의 생활 전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그 중에 업무 생활 중에 일부분만 참여하는 관찰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는 이제 주로 그 비관찰자들의 관찰을 받고 있다는 이제 사실을 이제 알고 있죠. 이제 이거 참여 관찰 장단점은, 이거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의 장단점이 어떻게 해요? 한 중간에 속한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있어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여러분들처럼 공부하는 이제 사회복지학 학생들이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이제 할 때, 실습기관에 어떻게 됩니까? 준 직원으로서의 실습을 임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실습기관들의 직원들의 업무 수행 태도를 관찰하게 되고, 또 이때 그 실습기관의 직원들은 실습생들이 자신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크게 뭐 지장을 받지 않잖아요. 이런 상태, 이런 관찰 방법을 우리는 준참여 관찰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보면 이제 교생 실습을 나가잖아요. 대학에서 공부하다 이제 그 교직 과목을 하게 되면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 그 대학생들은 학교 교원의 일부로서 이제 어떻게 참여해서 이제 관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교직원도 관찰자인 그 실습생들에게 자신들의 일이 관찰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뭐 처리하는 데서는 큰 지장이 없이 일을 하고 있죠.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 방법의 선택은 일반 연구 문제와 집단의 성격, 그리고 관찰을 위한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사회 구성원들 간의 어떤 긴밀한 사회적인 어떤 상호작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고, 또 그 연구 문제에서는 참여 관찰이 적절한 자료 수집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의 외부 행동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비참여 관찰이 이제 적절하겠죠. 적합한데,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제 자폐라든가 뭐 윤락 행위를 한 그런 것이라든가 이런 것 등에서는 이제 비참여 관찰을 이제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이제 분류를 또 바꾸어서 절차의 조직성에 따른 분류로 우리가 보면은 또 나눌 수가 있겠죠. 절차의 조직성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어떤 관찰이냐면 비조직적 관찰이 있습니다. 자, 이 비조직적 관찰은 관찰의 대상이나 내용, 절차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규정해 놓지 않고 어떤 현상을 관찰하는 방법을 우리는 비조직적 관찰이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어떤 문제 형성이나 가설 구성을 위한 어떤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탐색적인 조사에서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요. 비조직적 관찰에서는 주로 이제 참여 관찰이
많이 활용되죠. 자, 그리고 융통성을 가지고 조사 대상을 이제 바라보기보다는 생생하게 이제 바라보는, 관찰하고 기록하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관찰을 조직적으로 이제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자료 처리에 있어서의 표준화가 어렵다는 이제 이런 단점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적인 관찰하고 비조직적인 관찰이 이렇게 이제 그 장단점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판단을 통해서 이것은 비조직적인 갈 것인가, 조직적인 어떤 판단을 갈 것인가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겠죠. 자, 조직적인 판단은 조직적인 관찰은 관찰의 대상, 내용, 뭐 절차 이런 것들을 사전에 어떤 미리 정해놓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는 조직적 관찰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관찰을 이제 보다 더 이제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자료 처리를 할 때 있어서 표준화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연구의 중요한 결과를 제공해주는 그 요소들을, 그런 결과에 대한 요소들을 놓칠 수가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 조직적인 관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집단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동들이 이제 그 궁극적으로 이제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어떤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현재 하게 되는데, 그러한 행동들을 유발하는 그러한 그 원인적인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관찰할 때, 그래서 관찰해서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원인들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이 조직적인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관찰을 조사를 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좀 알아보기로 하는데요. 이제 비조직적 관찰에서 관찰자를 선발하고 그 관찰자와 그 관찰자의 관계를 설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관찰자의 선발이 그 관찰 대상 집단에 참여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때, 이제 그럴 때 조사 목적, 그 다음에 성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관찰자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관찰자와 피관찰자의 관계는 피관찰자에게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관찰자가 관찰 집단에 들어갈 때는 이제 특히 이제 그 참여 관찰을 할 경우에는 그 집단의 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야 같이 참여가 가능하겠죠. 집단에서 참여 정도에 대해서 이제 미리 한계를 그어놔야 됩니다. 어디까지는 같이 참여하지만 어디 이상은 참여를 못하게 하는 그런 한계를 정해놔야 되겠죠. 만약 여자 집단을 이제 관찰한다. 근데 그 조사자가 남자다. 근데 일상생활을 같이 이제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까지 어느 선이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은 뭐 이제 야간에 잠자리를 둘 때 거기 안에까지 가서 관찰을 해. 이런 것들은 안 되지요. 그래서 그 어느 선까지는 저녁 식사 이후에 집단 모임까지는 그래도 그 이후의 시간에는 뭐 관찰을 하지 그 선을 거놓는 이런 것들, 이런 어떤 한계를 정해 놓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참여하는 집단의 여러 계층하고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게 계층 간의 참여 정도를 비슷하게
설정을 해 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 이제 그 관찰 내용을 좀 보면은 이제 그 뭐야 참여자가 있겠고 이 그 어떤 그 전체적인 배경이 있을 수가 있죠. 배경. 그리고 이 관찰을 하게 되는 목적. 그리고 그 행위들, 실제로 일어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기록은 그럼 관찰 기록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보는 즉시 보는 대로 이제 적는 방법, 기록하는 방법. 아니면은 이제 관찰하고 난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알맞은 장소에서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기록하는 거. 이제 오전에 관찰 활동을 같이 하고 점심시간에 그 오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을 해내면서 기록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는데 실마리를 이제 제공해주는 글자나 기호를 이제 기입해 놨다가 후에 이제 다시 완벽하게 기록해내는 방법. 이제 틈틈이 그 전체적인 상황을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특별한 특정한 상황들, 뭐 단어라든가 어떤 특별한 상황이라든가 뭐 어떤 내용들을 간단하게 뭐 글자 한두 가지 기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해 놨다가 그걸 이제 나중에 풀어서 다시 쓰는 방법이겠죠.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녹음기라든가 뭐 이렇게 녹화를 하는 촬영을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것을 나중에 보면서 기록을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관찰조사에 있어서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 이거 신뢰도와 타당도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거 꼭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것이 신뢰도와 타당도가 맞지 않으면 조사 결과에 있어서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다뤄야 됩니다. 자, 신뢰도와 타당도는 연구 조사에 있어서의 신뢰도라는 것은 동일한 척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을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신뢰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타당도는 뭐예요? 관찰자가 이제 측정하고자 했던 것들을 실제로 측정했는지, 이제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엉뚱한 것이 나타나다. 이런 건 안 되죠. 이것이 목적과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났는지, 이런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우리 타당도라고 했죠. 관찰에 있어서 신뢰도는 관찰자가 도구가 되어서 실시간이 이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찰자의 자질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타당도는 관찰하고자 했던 것과 실제로 관찰한 것과 차이가 있냐 없냐 이런 것이 굉장히 깊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내가 관찰하고자 했던 목적이 이제 이거였는데 전혀 이제 실제로 관찰을 해보니까 그것과 같아, 거의 같게 나왔다. 이러면 이제 타당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강구해 내야 되겠죠. 그래서 관찰자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겠고 또 하나의 관찰 대상을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관찰한 후에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해보고 어떤 편견들을 끄집어내서 그 관찰의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이제 관찰을 하는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2명, 3명이 해서 그것을 같이 이렇게 봐서 그 결과들을 우리가 뭐냐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은 우리가 제거해낼 수가 있겠죠. 그것은 이제 오류를 제거해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록을 더욱 철저히 해서 관찰의 진행 과정을 빈번하게 검토하고 또 이제 제3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관찰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제시해서 그것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이제 우리가 편견이란가 오류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관찰을 기록할 때는 그것에 대한 해석을 명백하게 구분을 해서 이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석에 있어서 편견 개입 여부를 검토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관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같은 형태로라든가 아니면 유사한 형태로라든가 이런 동일한 언어, 기록, 평가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타당도와 신뢰도 높일 수가 있겠죠. 자, 조직적인 관찰에서는 고려할 사항들이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 좀 알아보면은 관찰자와 피관찰자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비조직적인 관찰자와 피관찰자의 관계가 대체적으로 이제 조직적인 관찰에서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 조직적인 관찰은 대개 뭐예요? 비참여 관찰이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밝히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관찰자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 이제 이후에도 관찰자는 자기가 관찰하는 사항에 대해서 가능한 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피관찰자에게 어떻게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줘서 심리적으로 그 피관찰자가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게 덜 받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관찰 내용은 이제 그 분석의 어떤 기초가 될 질문 문항들이 있죠. 그리고 카테고리가 이제 정해진 것을 이제 우리 관찰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관찰표를 잘 만드는 것이 조직적 관찰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관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분석의 기초가 되는 질문 문항들이 있죠. 그 질문 문항이나 아니면 카테고리의 구성의 여부에 따라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관찰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은 그 관찰표에 나타나 있는 나열되어 있는 질문 문항에 따라서 관찰한 행위들을 어떻게 부호로 이제 기록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표는 입증이 가능하고 계량이 가능한 자료의 수집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관찰자들 누구나 다른 시각에서 봐더라도 다른 시간에 관찰하더라도 어떻게 똑같은 기록이 나올 수 있도록 그 관찰표의 어구의 구성에 있어서도 세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2강 강의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3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